네, 다음은 대여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법조문을 먼저 보시면은요, 민법 598조에 소비대차의 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네, 그래서 금전을 이제 이전하고 상대방은 이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원칙으로 따지자면 이제 대여하는 사람이 차용인에게 이렇게 돈을 이제 얼마를 빌려주고 상대방은 얼마를 반환하겠다. 이런 약정만 있으면은 계약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거기 써놓은 것처럼 실제 이제 사건에서 기재는 대부분은요 대여한 걸 약정한 것까지 쓰지 않고 실제로 대여하였다라고 해서 대여 약정하고 돈을 지급한 것까지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아주 확립된 실무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2020년 3월 1일 피고에게 금 1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20년 11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실제 돈을 주었다라는 표현을요 이렇게 대여하였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대여금을 청구할 때는 어떤 이자 이제 이런 것까지 같이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연손해금도 같이 청구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것도 써주고 또 이 변제기는 이제 꼭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차형 계약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변제기가 언제다 요거를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제 그 청구원인 기재는 이런 식으로 원고는 언제 피고에게 얼마를 이자 몇 %, 변제기 언제로 해서 대여하였다 이렇게 기재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환 시기 1항. 자, 2항을 보면은요.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차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비대차의 경우에는요.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상당 기간의 이제 어떤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해야지만 상대방을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특칙입니다. 보통의 이제 그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이제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 청구가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게 보통인데요. 이렇게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반환을 최고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상대방이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여금 청구에 보통 이제 같이 청구하는 게 이제 원금 이제 플러스 이자지 않습니까? 자, 보통은 이제 그 이자는요,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자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약정에 따라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자, 예외적으로 이자 약정이 없이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548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원상회복으로서 어떤 금전의 반환을 구할 때
그때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건 민법 548조 2항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약정 없이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748조에 보면은요,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규정인데, 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이제 반환하면 되는데요.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야 되고요.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이제 749조에 보면은요, 선의의 수익자도 어떤 패소한 때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는요, 적어도 이제 그 상대방이 패소라면 그때부터는 이자를 가산해야 되니까 아예 이자를 같이 청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은 소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이제 간주가 되니까요.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법 55조에는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상인이 영업에 관해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요,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자 약정 없이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기재례를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가구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그러니까 상인인 원고가, 이거보다는 가구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이게 더 좋은 기재례입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내가 권리를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법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상인이라는 그 판단은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가 가구 판매업을 한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구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2020년 3월 1일 피고에게 금 1억 원을 이자 월 1%, 변직이 2020년 11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상인이 한 행위는 이제 영업에 관한 행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영업에 관하여 대여했다 이게 이제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가구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이렇게 대여하였다 이렇게 되면 상법 55조에 그 요건 사실을 모두 기재해 준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율인데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법정 이율입니다. 민사 법정 이율은 5%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자를 이제 청구한다. 이자를 약정 이율이 있으면 약정 이율에 의합니다. 근데 약정 이율이 없으면 민사 법정 이율, 민사 사건이면요, 연 5%. 이거를 이제 청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연 손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연 손해금도 지연 손해금률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고요. 또 약정 이율이 있어도 약정 이율에 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법정 이율에 의하고요.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다. 그 경우에도 지연 손해금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 좀 전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사 법정 이율은 연 6%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관련해서 이자 제한법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자 제한법 제2조에 보면은 1항에 보면 금전 대차에 관한입니다. 금전 대차. 어떤 뭐 매매 대금, 공사 대금 이런 거에 대한 이자 약정엔 적용이 안 되고요.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율에 대해서 요 이자 제한법이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자, 4항을 보면은요. 초과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요.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변제가 된 걸로 보겠죠. 그러니까 이자는요. 그 최고 이율까지만 이자로 변제가 되고 그걸 넘는 부분은 원금에 변제가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원금이 다 변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다 변제시킬 것보다 더 많은 초과 이율을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제한법 그 3조에는요. 자, 선이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해서 최고 이자율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이자 제한법상의 그 규정을 지켰는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다, 선이자로 공제한 게. 그러면 그거는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조에 보면은 간주이자가 있습니다. 자, 이름을 이자라고 안 했다 하더라도요, 어떤 명목이라 하더라도, 자, 금전 대차와 관련해서 채권자가 받았다, 수수했다. 그거는 이제 이자로 간주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부담해야 될 거를 채무자가 부담했다? 그것도 이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처음 이제 돈을 빌릴 때 그런 거를 뭐 공제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선이자로 이제 그거를 봐야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자 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인데요. 연 24%입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18년 2월 8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는 요 24% 최고 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업법이 있습니다. 자, 대부업법도요, 이제 이자제한법과 거의 이제 같은 규정이 있는데요. 개인이나 소기업에게 이제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7.9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보면은 뭐 간주이자가 있었잖아요. 이름이 뭐든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서 대부업자가 받는 거는 다 이자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은 연체이자, 연차이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제한된 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 초과되는 부분이 지급됐다면 그거는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요. 원본에 다 충당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이자 부분도 이자 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실제 받은 금액, 선이자를 공제하고 실제 받은 금액으로 최고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그 최고 이자보다 초과하는 그 이자 부분은 원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부업에 관한 그 이자율도요, 연 100분의 24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하고 이제는 똑같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대부업법 이자가 더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도 이자 제한법과 같이 100분의 24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업자가요, 이게 돈을 빌리는 그 사람에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항에 담보권 설정 비용, 신용 조회 비용 이 정도까지는 부담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업자가 부담해야 될 걸 전가시켰다. 이런 것들은 다 이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항에 보면은 연체이자도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이자 제한법, 대부업법 다, 이자 지연손해금 다 100분의 24가 이제 기준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7조에 보면은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확정 기한이 있으면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요, 기한이 도래함을 채무자가 안 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기한이 없는 때는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비대차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이 됐죠. 그래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그게 지나야 이제 지체 책임이 진다라는 이제 그 특별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기한의 상실, 기한의 이익의 상실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163조에 보면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호의 이자 채권이 이제 여기 해당할 수가 있어요. 이자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런 경우에는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했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지급하면서 매월 1%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면 매월 이행기가 도래하잖아요. 이자 지급 채무가 매월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요. 이자 채권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연 10%로 해서 변제기에 원금과 같이 지급받기로 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자 채권이라고 해서 모두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397조에 보면은요,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요, 자, 손해배상액, 이걸 이제 지연 손해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연 이자라고도 부르고요. 그죠? 금전 채무 불이행의 기한, 금전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그게 이제 지연 손해금, 지연 이자인데요. 그거는 법정 이율에 의합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 이자 제한법 내다라고 하면 그 약정 이율에 의하고요. 그 약정 이율이 없으면 법정 이율에 의합니다. 자, 그리고 금전 채무가 불이행이 되면요, 그 지연 손해금은
채권자가 손해 증명을 하지 않아도 그거는 청구할 수가 있어요. 또 채무자는 과실 없으면 항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행기 내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럼 적어도 채권자는 그 돈을 받았다면 뭐 적어도 이자 정도는 얻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지연이자 이거는 당연히 발생한다. 라고 그러니까 손해증명 없이도 발생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촉법인데요. 자, 소촉법 3조에 보면은요. 자, 두 번째 줄.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 그러니까 지연손해금이에요. 지연손해금. 그 지연손해금은요.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요. 소촉법상의 100분의 40 이내에 지금은 연 12%인데요. 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라는 규정입니다. 자, 다만이 중요한데요. 민사소송법 251조 장래이행 청구입니다. 장래이행의 소의 경우에는요. 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소촉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래이행의 소가 아닌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이 항에 보면은요, 채무자가 뭐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제 그 소송을 이제 당했는데요. 그때 이제 바로 이행하지 않고 뭔가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는요,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은 판결이 선고될 때 보니까 피고의 주장이 좀 받아들여졌다 이거야. 1억 원을 원고가 청구했는데 피고가 다퉈서 5천만 원이 인정됐다. 그러면 그거는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따라서 그 경우에는요.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연 5% 이게 인정이 되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소심까지도 또 인정이 이제 됐다 이거예요. 항소심에서 또 일부 인정이 됐다. 그러니까 뭐 1억 원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 5천만 원 인정이 됐어요. 피고가 항소해서 또 3천만 원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다툴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연 12%가 적용 안 되고 연 5%에 의한 법정 이율이 이제 적용이 되다가 그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소촉법상의 지연 손해금은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됐을 때 그때는 제가 연 25%였고 상당 기간 동안 연 20%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몇 년 전에 연 15%가 됐고 지난해 2019년 6월 1일부터는 연 12%가 됐어요. 이거 이제 초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 소촉법상의 지연 손해금이 너무 가혹하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이다라는 판결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어떤 그 시중 이자 이제 그거에 이제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1일부터는요 연 12%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